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주행안전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정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미래차를 위한 주행안전기술입니다. 주행안전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가장 기본인 달리고, 서고, 돌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주행 플랫폼과 관련된 안전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주행 플랫폼, 주행 안전기술은 미래차라고 하는 친환경 EV, 그리고 퓨엘셀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여러 미래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 미래차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래차와 관련된 안전 이슈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주제인 미래차를 위한 주행 플랫폼 안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매진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차 트렌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좀 침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차를 대표하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은 급팽창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연간 부품 산업과 함께 연평균 45%가량의 고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관련 법, 제도들을 정비하고 기술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내비건트 리서치라고 하는 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기관의 자료기는 하지만 다가올 미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차 시장이 자동차 산업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차는 전기차, 자율차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이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대략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10,000개 정도의 부품 수가 감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구동을 쓰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전기 공급이 매우 원활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많은 센서가 장착이 되고 또 AI 컴퓨팅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차에 아주 최적의 적합한 환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동차 산업은 공유형 서비스용 이동수단으로 변모해 갈 거라고 보는데 이럴 때도 필요한 기술이나 차량은 전기차 기반의 자율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공유 경제가 확대되면서 자율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제 그래서 이런 세계의 주요 자동차 강국들은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원을 하고 GM이나 도요타, 포드 같은 기존의 OEM사들 그리고 신생 테슬라 그리고 구글과 같은 IT 회사 스타트업들이 치열한 미래차 기술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 미래차 산업은 MaaS, MAS, 그러니까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이었다고 하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모빌리티 산업으로 변모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차에 관련돼서 이런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버스, 그리고 트럭, 청소차 이런 공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차의 어떤 서비스 실증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각국 또는 선진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환경과 그런 거기에 적용된 플랫폼들이 현재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차트는 맥킨지에서 몇 년 전에 나온 보고서긴 한데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자율주행 상용화 개발 기간이다. 그러니까 20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율주행이 상용화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한 10여 년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러니까 자율차가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도 변모가 되고 보험이라든지 법, 제도 이런 전반의 인프라가 확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 기간이 10년간 걸릴 것이다 보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정말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장의 마지막으로 미래차 트렌드를 간략히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마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자동차 OEM사들이 제조사로만 남아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그리고 고객의 관심이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본질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간판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도 작년에 완성차 제조 판매에서 토탈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41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향후 로드맵까지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소유에서 공유로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동차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잠깐 이용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자동차는 주차장에 그냥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는 시간 동안 이 차량이 다른 필요한 서비스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예는 약간 과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차 환경, 자율차 환경, 그리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는 시대에는 제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 차를 이용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생성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통적인 소유 개념의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고급 차량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이동 수단으로 본인이 이용하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로 프로그노시스를 꼽아봤습니다. 미래차에서는 공유 개념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반대로 이 차량의 수명 동안 사용 내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요구되는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저희는 정비소에 맡기고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공유경제 시대 때는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맡기게 되면 이 차로 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차량이 고장 난 다음에 조치가 아니라 고장을 예측해서 미리 예방 정비를 하는 그런 기술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로는 좀 재미있는 그림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과거의 말은 이동수단이면서 생계수단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에는 이 말은 승마와 같이 좀 고급 취미 활동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들은 삶을 영위한 수단으로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일반화가 된다고 하면 운전은 어쩌면 승마처럼 어떤 서킷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고급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미래차 트렌드를 집어봤고요. 이제 미래차와 관련된 안전 이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행 안전 기술 분야에 연구한 지도 이제 대략
년 정도 그 이상을 해왔는데요. 저도 사실 그전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첨단 안전장치들이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대응을 할 수 있냐, 대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AI와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2016년도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고 그때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최근 몇 년간 한 2, 3년 사이에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5년, 길어도 10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완전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본 자료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서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얘기할 때 많이 이용되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것이냐 5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자율주행차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가능하지 않은 기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정말 실용화돼서 저변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위기 상황 자체가 그전에 비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결할 문제들은 많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구 저편에서 한번 발생하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사고는 온 지구,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고에 비해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능해야 될 인공지능, 기계가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반감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자율주행 테스트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은 주기적인 레포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하는 케이스에 대한 분석이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상이라든지 차량 이상, 또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자율주행 모드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급격히 줄고 있다. 급격히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사회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률, 법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제 기준도 UNEC WP29, 그러니까 자동차 기준 국제조합 포럼입니다. 여기서도 2018년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 분과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침 레벨 3 자율차 관련된 기준을 공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기술 수준이라기보다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
극복 못하는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냐, 이와 관련된 측면으로 기준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어쨌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에 대해서 기준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율주행 단계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연구단의 연구 성과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레벨 0은 완전 수동 운전 차량이 되겠고, 레벨 1과 레벨 2는 부분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달리고 있는 차들이 대부분 레벨 1 또는 레벨 2에 해당이 됩니다. 레벨 3부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레벨 2까지와 레벨 3 이후의 가장 큰 차이는 주행에 대해서 책임 그리고 권한을 어디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위험 영역에 가면 운전자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레벨 3, 레벨 3가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레벨 4와 레벨 5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과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행을 기계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율주행 중에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 하면 운전자가 대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요. 이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던던시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국제 기능안전 규격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 이제 설명드릴 그 주행 플랫폼의 안전 관련된 기술들이 바로 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여분의 리던던시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설계. 요거는 대해서 이제 이 3장에서 미래차를 위한 주행 플랫폼 기술로서 설명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차의 기능 구성 3요소 하면 보통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지는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판단은 머리, 그리고 제어는 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인지는 어떤 여러 가지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이런 센서, 그리고 5G나 웨이브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 이게 바로 인지가 되겠고요. 판단은 인지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 상황이라든지 주행 경로, 안전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능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 및 판단에 따라서 차량을 실제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제어 부분이겠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주행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롤링 샤시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주행 플랫폼이 좀 더 광범위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주행 플랫폼에서는 조향이라든지 제동, 현가, 구동 이런 액추에이터를 작동을 해서 차량의 종방향, 횡방향, 수직거동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그러니까 제동 분야와 구동 분야와 서로 간의 이런 도메인 간의 협조 제어를 통해서 인지 판단에 따른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약간 이제 뭐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랑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서 제동이나 조형과 같은 어떤 주행 안전 장치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지금은 운전자가 어떤 운전자의 완력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측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조치와 상관없이 스스로 그 위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던던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걸 설명드리는 자료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부품 단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그 리던던시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부품 단위에서도 있고 차량 단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부품 단위인데요. 기본 조향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리던던시 조향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동의 경우도 기본 제동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리던던시 제동 시스템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거는 부품 레벨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 차량 단위의 주행 플랫폼 레벨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향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구동력이라든지 제동력으로 조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리던던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 예로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동이나 조향처럼 사실 리던던시 시스템은 느끼시는 것처럼 원래 메인 시스템이 있고 리던던시 시스템을 또 만들게 되면 구조도 복잡해지고 부피도 커지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차량 레벨에서의 협조 제어를 통한 리던던시 구현은 별도의 액추에이터를 추가하지 않고 이중화 설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차량 단위의 리던던시 설계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중안전 설계된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제동 관련돼서 보쉬나 컨티넨탈, ZF와 같은 세계의 그 유수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제동 시스템 관련된 다중안전, 리던던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기반의 주 제동 장치가 있고 전동 기반의 주 제동 장치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ESC가 작동을 해서 주 제동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의 ESC는 사실 차량 자세 안정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작동을 하지만 충분한 힘과 내구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중안전을 위한 리던던시 시스템으로 ESC가 필요하다고 하면 ESC는 주 제동장치에 버금가는 성능과 내구를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의 부품 회사들도 이러한 비슷한 개념의 다중안전 리던던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전동식 통합형 제동 장치가 있고 그 아래에 리던던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캔 통신 그리고 ECU 이런 것들도 전부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캔에 이상이 있어도 다른 캔이 보조를 하고 배터리 하나 이상이 있으면 다른 배터리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액추에이터도 대체하고 딱 듣기에도 굉장히 이러면 시스템이 커지고 복잡해지겠다. 비용이 많이 올라갈 텐데 이게 상용화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도 요게 들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자율주행차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요건 조향 관련된 다중안전 시스템 리던던시 설계 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미국 도로안전국 니짜에서 권고한 시스템이 얘가 되겠는데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조향 입력부와 조향 액추에이팅 부분, 그러니까 조향 시스템을 보면 조향 시스템의 상부, 하부가 되겠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게 되면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조향 입력부와 조향 액추에이팅 부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기계적 연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실제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기 니짜에서도 권고하는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파워라든지 그 밑으로 센서, 또 ECU, 밑으로도 다시 액추에이터, 또 좌우에 센서, 2개 이상의 전원, 센서, 액추에이터를 다 적용을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닛산 인피니티 Q550에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닛자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다중 시스템이 적용이 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2번 설명에서도 나와 있는데 클러치 포 페일 세이프티,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위기 상황에는 미케니컬한 링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서 완전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적용을 못한 거죠. 밑에 나와 있는 보시 시스템의 경우에는 겉에 보기에는 모터 하나지만 모터 안에 권선 와인딩이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100% 모터 토크를 내지만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한쪽에 의해서 50% 정도 토크를 낼 수 있는 그런 리던시가 적용된 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최근 고급차 국내에도 일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는데, 과거 후륜 조향 시스템은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을 줄여주고 고속 주행 시 그 민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온 반면에, 최근에는 전륜 조향 시스템 이상이 생겼을 때 후륜 조향으로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의 후륜 조향 시스템이 대략 3도, 3.5도 최대 적용이 됐다고 하면 5도 이상, 10도까지 후륜 조향이 될 수 있게 연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동 시스템 관련돼서도 기존에는 구동 시스템 하면 대부분의 전륜 구동 시스템 또는 고급차 중심의 후륜 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바퀴가 전부 구동력이 전달되는 올릴 드라이브 시스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 자동차 또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구동 시스템은 궁극적으로는 2인 휠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2인 휠 시스템이라고 하면 휠 안에 구동하는 모터와 제동장치, 조향장치가 모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인 휠 시스템은 아직까지 성능이나 신뢰성 확보가 덜 돼 있어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트윈 모터 타입의 좌우 토크 벡터링이 가능한 이런 구동 시스템이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통합 제어 기술. 통합 제어 기술 역시도 과거에는 어떤 부품을 통합을 해서 ECU 숫자를 줄인다든지 해서 원가를 줄이고, 또 통합제를 통해 차량의 어떤 민첩성을 늘린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통합제어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메인 간의 협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단위에서의 리던던시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제어 기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곽강을 받고 있고요. 이런 통합제어 기술은 기술 특성상 아무래도 완성차 OEM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한 중반부터 해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 예시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GM 크루즈 AV입니다. 자율차 주행 플랫폼으로서 현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런 자율차 주행 플랫폼으로서 가장 이제 성능이나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충돌 방지 환경 센서라든지 뭐 배터리 전원, 또 조향, 제동 장치 이런 걸 다 다중 리던던시 설계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가장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Integrated Vehicle Health Monitor. 이건 어떤 거냐면 현재 차량의 상태, 부품의 상태, 시스템의 상태를 늘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시스템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걸 PH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건전성 관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나사에서 시작된 기술이고 GM이나 GE에서 철도라든지 선박 이런 쪽에서 많이 활발히 연구를 했던 분야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에도 이런 건전성 관리 기술, 헬스 모니터링 기술 이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 있는 거죠. 국내에도 일부 이제 이걸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진짜 걸음마 수준의 단계인데, 이미 GM의 경우에는 자사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플랫폼에 이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 기술입니다. 미래차의 주행 플랫폼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한 어떤 평가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시나리오에 대한 극악 모드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시험 방법으로 테스트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가상 재현 기술을 활용한 이런 테스트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힐스와 빌스가 되겠는데, 힐스는 하드웨어 인터럽 시뮬레이션, 그래서 관심 있는 대상 부품에 대해서 실차 시험을 대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된 시험 방법이 되겠고요. 빌스, 비클 인터럽 시뮬레이션은 차량 단위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서 시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힐스는 이미 이제 많이 그 저변이 확대된 그런 검증 기술이라고 본다고 하면, 빌스, 비클 인터럽 시뮬레이션은 이제 완성차나 시스템 업체에서 일부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스도 좌우 두 개 그림에서 이제 좀 다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차량을 주행 상황을 모사할 수 있는 샤시 동력기 위에다 올려놓고, 또 전방에 카메라 센서나 레이더 센서에 어떤 신호를 입력해주기 위한 영상이라든지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해서 가상의 주행 환경에 집어넣어서 차량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차량을 프로빙 그라운드 또는 실제 공도에서 운행을 하되 어떤 특별한 이벤트 테스트하려는 극악 모드는 운전자에게 증강현실 기법으로 알려줘서 테스트를 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제가 좀 미래차를 위한 주행 플랫폼 기술, 또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쪽에 사용되는 평가 기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주행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 요거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차량들은 과거에는 고장이 나면 바로 사고 위험에 직면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상용화되는 모든 차량 등은 페일 세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 고장을 차량이 인지를 하고 그 고장 난 상황을 운전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조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을 인지한 운전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차, 특히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내 어떤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을 해도 그 운전자의 조치에 상관없이 스스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던던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고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차들에는 적용이 될 거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GM 크루즈 AV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좀 더 발달한다고 하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고장을 예측을 해서 예방 정비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한 그런 주행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미래차 기술 중에서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고 돌고 서는 이 기능을 수행을 하는 주행 플랫폼과 관련된 주제로 안전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평가 기술 이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